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종 정리 시간입니다. 저는 안우채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요. 학생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죠. 막판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많이 득점을 하려고 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60점만 되면 합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점이면 몇 개예요? 24개만 맞으면 돼요. 60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좀 불안하다. 26개만 맞으면 되잖아요. 65점이에요. 그러면 몇 개를 틀려도 된다? 14개를 틀려도 합격해요. 그런데 수험생인 우리는 14개를 틀리는 것이 용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맞추려는 중압감 때문에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너무 지나친 걸 가지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은 26문제 정도만 득점하자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확률이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요. 먼저 이제 총칙 분야죠. 이 총칙에서는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문제가 출제되는데 나오는 파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특히 대리편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30%를 차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득점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략을 해야 될 부분과 포기해야 될 부분을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권리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공부했던 부분이잖아요. 시험에 내는 파트가 아니에요.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눈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취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된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것을 시험에 낸다면 난이도가 최고급 라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대급에서 이 부분이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법률 요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주로 법률 행위 위주로 가는데 법률 행위는 뭐예요? 의사 표시를 핵심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 시험에 던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정리할까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단독행위라 부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 행위의 요건 나와 있는데 이 요건 자체를 시험은 묻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공부한 거잖아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고 효력 요건은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크게 깊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특별 효력 요건, 요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과 기한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할까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외워 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기허조로 외울게요. 뭐라고 외우자? 대기허조. 특별하니까 대기허조. 오케이? 요거 4가지. 성립 요건 아니에요. 일반 요건이 아니고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3번 정리 좀 하셔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가요? 얘는 앞으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자격증이잖아요. 이 농취증, 이 없이도 농지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취증이죠. 그죠? 그래서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것. 요걸 뒤집어서 나오기도 하죠. 얘는요, 농취증이 없어도
효력은 발생한다라고 정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당사자의 권리 능력, 의사 행위 능력이 있는데요. 개념을 묻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어떻다? 무효라는 것. 자, 이상자 이런 건 안 나와요. 자, 그리고 행위 능력인가요? 행위 능력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성미 씨가 바로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한성미 씨예요. 죄송해요. 한성미.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한성미 씨예요. 이 사람들의 행위는 제한 능력자의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것만 정리해내면 돼요. 한성미 씨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수업을 듣는 분 중에 한성미 씨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민법에서만 제한 능력자예요. 자, 이제 법률행위 종류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사표시가 하나인 경우는 단독행위, 2개 이상이면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시험은 어떻게 내느냐? 자, 이렇게 냅니다. 요 2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단독행위와 계약을 비교합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또는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에 내거든요. 그럼 2개를 딱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단독행위는 종류가 2가지잖아요. 없는 단독행위하고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요 2개를 구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실 내용은 바로 얘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원래 객관식 시험은요, 모든 걸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면 이거 2개 다 외울 필요가 없겠네, 그죠? 하나만 확실히 정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얘기하죠. 나는 한 놈만 패, 한 놈만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얘만 외워줘요. 누구예요?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의 포기. 요 3가지만 외우시고요. 나머지 나오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구나 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득점 확률 몇 프로일까요? 95% 이상이에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려고 한다. 변호사 시험 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열심히 살아요. 누구나 돈을 다 버는 건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걸 제 살아오는 경험상 느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합시다. 유언, 자, 유언 대신 유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의 포기, 요 4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심하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나머지도 보면 포기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한 물권의 포기 팍 나와요. 근데 외우지 마시고 소유권 포기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다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은 우리가 굳이 공부 안 해도 돼요.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합의해제예요. 이 합의해제는 계약이에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합의로 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제가 있어요. 해제. 얘는 단독행위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합의해제냐, 해제냐. 특히 해제 중에 약정해제라는 게 있어요. 이 약정해제도 뭐다?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약정이란 말이냐, 합의란 말이냐 구분하셔서 합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계약, 약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단독행위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하셨던 부분들이라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건 여러분이 요거만 정리하시면 돼요. 불요식행위다. 무슨 행위다? 불요식. 불요식이 뭐죠?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요게 다예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물었잖아요.
다 분류식이에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권 수여 방식, 특별한 방식이 필요 있다. X예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자, 반드시란 말은 뭐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시잖아요. 묵시적 의사표시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시적 의사표시도 되겠지만 모두 가능하다. 묵시도 가능하다. 묵시란 말이 나오는 순간 아, 분류식이구나. 추인, 묵시적 추인 가능하구나. 뭐 동의, 묵시적 동의 가능하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분류식이에요. 이제 목적과 해석의 문제로 가는데요. 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률의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유효되려면 확가, 적, 타 해야 되겠죠.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확정은 반드시 성립 당시에 확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그럼 언제까지만 확정이 되면 될까?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면 되겠죠. 자, 이제 실현 가능해야 되겠네요. 언제? 성립할 때.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은 뭐더라? 무효더라. 후발적 불능은 유효더라는 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후발적 불능 유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후발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불능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걸 무효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뭐다? 후발적 불능은 뭐? 유효하고 끝이에요. 후유 다행입니다. 후유 다행이에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적법 파트부터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법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건 아시죠?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가 있는데 개념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강행법규는 법대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 다른 약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임의법규는요. 법규가 있지만 다른 약정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강행법규는 법대로 간다는 얘기고요. 임의법규는 약정대로 된다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강행법규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효력규정과 단수규정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외울 거는 바로 단수규정이 답이에요. 단수규정을 답으로 만드는 건 아시죠? 자, 단수규정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단속은 해요. 하지만 그 행위는 유효로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요겁니다. 유효. 뭐는 하지만 처벌은 하지만 유효. 오케이. 강행법규 중에 효력규정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 중개수수료 약정 중에 초과 보수 약정이에요. 요거 어떻게 돼요?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다. 초과되는 것만 무효다. 초과되는 것만 무효다라는 것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단속 규정의 예들이 나와 있잖아요. 자, 무허가 시리즈들, 중간 생략 등기 합의, 그리고 개업 공인 중개사가 고객과 직접 중개 계약을 하는, 매매 계약하는 거 있죠. 요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요걸 외워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겁니다. 무허가 시리즈들. 뭐가 나온다? 무허가. 어떤 게 있다?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식당, 무허가 숙박업 등등 다 들어갑니다. 위반했다? 처벌해요. 하지만 행위 인정하는 거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중간 생략 등기 괜찮아요? 그 다음 중개사가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거 있죠. 요거 처벌은 납니다. 그래서 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암기법 나가요. 중개사 직접 무전 중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뭐로 외운다? 직접 무전 중 이렇게 외울 거야. 자, 운전하다가 직접 무전하잖아요. 단속이에요. 단속이에요. 하지만 인정해 주는 거죠. 뭐냐? 요거죠. 중개사가 직접 거래하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무허가 시리즈. 그리고 요거는 전매예요. 전매. 요거 전매로 나오긴 한 이게 중간 생략 등기거든요. 요 네 개를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다 하나를 집어넣죠. 걔가 답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직접, 무전중 요거 잘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반사회 질서 행위이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우리 민법 제103조에 나와 있는 규정이네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 뭐로 본다? 무효로 보는 거네, 그죠? 자, 개념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요 2번 지문을 좀 보면 반사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판단 시기를 물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게 전부 다 법률행위예요. 적법행위든 위법행위든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냐? 모든 게 행위 당시예요. 불공정도 언제? 행위 당시에 불공정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무권 대리 행위래요. 언제 판단을 해요? 무권 대리 행위 당시예요. 오셨죠? 그래서 행위 당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두시면 돼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지? 도란을 들여서 여러 개의 물건을 일타양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외우면 여러 개를 적용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기 언제다? 계약 행위 당시예요. 뭐 이런 거 중요하십니다. 자,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반사회 행위이냐 아니냐를 시험에 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다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인 것 아닌 것 중에 아닌 것 위주로 공부를 해내면 됩니다. 근데 일단 개념을 좀 잡아 드릴게요. 먼저 B번과 C번의 차이점을 정리 좀 할게요. 자, 먼저 허위 진술이잖아요. 얘는 싹 다 무효예요. 얘는 싹 다 무효예요. 근데 두 번째, 허위 진술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는 거 맞나요? 그럼 이거는요, 용인되는 정도라는 게 있어요. 용인되는 정도가 뭐죠? 식대, 여비, 일당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를 뭐 하는 것만 초과하는 것만 무효예요. 그래서 구분할게요. 허위 진술은 싹 다 무효.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은 초과되는 것만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D번과 2번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민사냐, 형사냐를 구분하는데요. 자, 민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괜찮아요. 근데 형사는 절대 안 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공 보수 약정을 맺는 걸 변호사는 괜찮아요. 근데 변호사 아닌 자, 얘가요, 야, 이번 재판에서 이기게 해줄게. 대신에 1,000만 원 줘. 이거는요, 브로커죠, 브로커. 안 된대요. 반사회래요. 그래서 변호사가 민사는 되는데 형사는 안 되고요. 변호사 아닌 자가 돈 받잖아. 싹 다 무효입니다. 됐고요. 자, 이제 인륜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시험에 낼 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상식으로 보면 돼요. 사람을 죽이는 계약 안 될 거 아니에요. 첩계약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건너가셔도 돼요. 쭉 넘기셔도 돼요. 자, 이중매매 나왔는데, 자, 이중매매를 보기 전에 우리가 페이지를 조금 넘길게요. 넘겨서 쭉 넘겨주세요. 불공정행위 아래쪽 내려가게 되면 165페이지죠. 판례가 하나 나와요. 판례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요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얘들이 바로 뭐예요? 반사회 질서행위 아닌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만 달달달 외우시면 나머지는 반사회 행위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강박 너무 많이 했잖아요. 반사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가짜 매매 계약을 한다. 통정허위 표시잖아요. 얘도 반사회 질서 아닙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내 건데 명의를 다른 사람 입으로 한 거잖아요. 무효지만 반사회는 아니에요. 강행묵기 위반이에요. 그 다음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쓰거나 등기 날짜를 훨씬 뒤로 미루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탈세예요. 세금 회피 나오잖아요. 얘들은 다 뭐가 아니래요?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달달 외워주시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반사회 질서 아닌 거 있나요? 오케이. 자, 민사 변호사가 비자금 명의를 탈해서 이중매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해도 반사회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느낌 안 좋죠? 민사 변호사가 비자금 명의를 강탈했대요. 느낌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뭐는 아니래요. 반사회가 아니라는 거 외우시죠. 첫 번째,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성공 보수받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 안 되지만 조성한 비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는 거예요. 이 임치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반사회가 아니래요. 명의 신탁도 반사회가 아니래요. 아까 봤죠? 강박 반사회 아니에요. 강제 집행 면할 목적이죠? 반사회 아니래요. 그 다음 탈세죠. 명의는 명의 신탁이고요. 탈세입니다. 탈세 반사회 아닙니다. 그리고 이중매매 자체도 반사회는 아니에요. 다만 적극가담 하잖아요. 그러면 반사회예요. 자, 지금 우리 마지막 시험용으로 핵심 정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제가 기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따라오실 수 있죠.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혹여 제가 강의를 하다가 말이 조금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스튜디오 안에서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촬영자 한 분만 계세요. PD만. 그럼 어때요? 혼자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막 강의를 하다 보면 말이 빨라져요. 근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0.8배속, 0.6배속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돌려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오셔서 반사회 아닌 걸 봤고요. 자, 이제 이중매매를 정리합시다. 두 번 팔아먹는 거잖아요.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어요.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도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직 등기를 안 해준 상태죠. 안 해준 상태에서 두 번째, 제2매의 수인이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해요. 그리고 등기까지 끝내줘 버려요. 자, 이랬을 때 누가 소유자냐? 먼저 한 놈이 장땡이에요. 뭘 먼저 한 사람이에요? 계약을 먼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그럼 바로 누구예요?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관계없네요. 권리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핵심 포인트예요. 병의 기준에서 봅니다. 자, 병은요, 갑과 을 사이에 첫 번째 매매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경우하고요. 알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뭐 한 거더라? 적극 가담했다면 개념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단순히 알아도 계약은 유효. 그럼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적극 가담해버리면 무효잖아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핵심 길잡이가 나와 있죠? 이중매매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제2매의 수인이 악이라도 유효해요. 자, 일단 외우셔야 돼요. 제2매의 수인이 누구라도 악이라도 유효입니다. 두 번째, 적극가담하죠. 자, 적극가담이라는 게 뭐냐면요. 갑과 을의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요. 야, 내가 5천만 원 더 줄게. 나에게 팔어. 라고 꼬신 거예요. 이걸 권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적극 권유 또는 적극 가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는 요청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알면서도 권유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계약은요, 우리 법이 인정을 안 한대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적극 가담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자, 제2매의 수인 병은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을은요, 병과는 계약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적극 가담을 했다면 이 등기를 말소를 할 수 있는데 직접 말소는 못해요.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수밖에 없대요. 어떻게 한다? 대위해서 말소할 수밖에 없고요. 자, 요거와 구분되는 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예요. 이 손해배상은요, 병에 의해서 을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요건 직접이 돼요. 그래서 말소는 어떻게 한다? 대위.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다? 직접.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말소와 동의어가 뭐예요? 진, 명, 회잖아요. 진명회가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잖아요. 그죠? 요거는 직접 할 수 있어요? 직접 하면 안 돼요. 직접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대위하는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다? 직접 한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직접 말소를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손해배상은요, 직접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6번 지문을 좀 보면요. 채권자 취소는 할 수가 없대요. 자, 결론만 정리합시다. 마지막이니까. 자, 채권자 취소가요, 우리 시험에 딱 두 번 나올 거예요. 한 번은 이중매매에서는 안 된다고 나오는데,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될 거예요. 이것만 정리합시다. 됐어요. 자, 불공정행위인가요? 자, 불공정행위란 말도 나오지만 폭리라고도 나와요. 뭐로 나온다? 폭리. 등 쳐먹은 거죠. 엄청 많이 쳐먹은 거죠. 자, 이게 103조의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큰 차이가 발생한 기준점, 판단 시기는 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행위시예요, 행위시. 자, 이제 주관적 요건인데요. 이용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공정 무효고요. 자, 궁박해야 되는 건 맞죠? 궁박은 모든 게 포함됩니다.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리를 내세우잖아요.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하는 사람이 대리잖아요. 하자 기준이 바로 대리인이에요. 모든 건 대리인입니다. 근데 딱 하나, 궁박은 본인이에요.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궁박만 누구? 본인 기준한다. 나머지 누구? 대리인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체크하는 것도 별표 치는 것들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불공정 거래는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거래인 거 맞나요? 유상행위에만 적용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자, 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증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법률행위잖아요. 경매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낙찰받는 거 맞죠? 아주 사기 낙찰받아도 얘는 불공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입증 책임까지 공부하면 여러분은 이제 머리 터지는 거잖아요. 자, 불공정 행위나 반사회 행위들 어떤 효과냐? 절대 추인 안 됩니다. 절대 추인되지 않고요. 나중에 또 정리할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 D번에 불공정 행위는요, 전환은 됩니다.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 행위, 그리고 강행복귀 위반, 이 세 가지는 절대 무효행위 추인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반사회 행위는요, 싹 다 못 돌려받아요. 하지만 불공정은요, 한쪽만 나쁜 사람이죠. 따라서 피해자는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사회는 둘 다 나빠요. 근데 불공정 행위는 한쪽만 나쁘잖아요. 그래서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빠진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불공정 행위를 들어가게 되면 이 무경험이라는 것도 정리 좀 할게요. 이 무경험이 좀 빠져 있는데 일반 무경험인 건 아시죠? 요걸 시험장에서 특정 영역의 무경험, 이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무경험이다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자, 5표시 무효는 여러분이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이지만 정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정리할 부분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개념은 좀 잡아주면 끝이에요. 먼저 사람은요, 의사를 가지고 외부로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할 것인지
표시를 중심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의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대요. 생각도 하는 게 자연적이다 이거지. 근데 아니지. 생각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시가 더 중요하잖아. 라고 할 수도 있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보충직에서는 제3자 시각인데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우리 시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갑이 을에게 960만 원의 물건을 팔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690만 원에 판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다른 게 없다면은 690에 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면 690에 계약이 된 걸로 본다면 무슨 해석이냐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자연적 해석인가요? 규범적 해석인가요? 규범적 해석이죠. 왜? 표시한 대로 인정해 준 건 규범적 해석입니다. 오케이.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너가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의사표시인데 원래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생각과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불일치를 한다거나 또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걸 다룰 거예요. 자, 쭉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도 있나요? 사람은요 표시를 합니다. 근데 표시할 때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물건 너 해 라고 정의라고 표시했을 때는 정의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정의할 생각이 있으는 게 정의라 표시하는 거지 정의할 생각이 없다 표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정의라는 표시를 했을 때 그 생각이 있다면 진의가 있는 거예요. 진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게 공짜로 줄 마음도 없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진의가 없는 거잖아요. 의사 없이 표시한 거잖아요. 줄 생각도 없이 표시한 거잖아요. 이걸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정리하느냐? 나머지 볼 거 없어요. 이제 요건 파트를 들어오면 요건의 시험이 내지는 않을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는 요 2번에 나와 있는 진의의 개념이에요. 진의란 뭐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 가져 라고 말을 했을 때 준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 있으면 진의가 있는 거고요. 줄 생각도 없이 너 가져 하면 진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리는 뭐냐면 진의란 표시에 대한 생각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진의 하잖아요. 진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와 있나요?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낮은 파트니까 그냥 건너가셔도 돼요. 자, 2번을 정리합니다. 강제로 빼앗겼나요? 이거 강박이에요. 강박은 비진이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강박은 협박이에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진이 아니에요. 근데 비진이를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비진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 비진이에요. 그럼 뭐가 아니래요? 비진이가 아닙니다. 자, 3번 판례 모르셔도 돼요. 확률적으로 모르셔도 합격하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역대 시험에 2번 출제했습니다. 우리가 37회 시험까지니까 시험이 38번을 치게 됩니다. 37번의 기출문제에서 한 2번 정도 출제된 거죠.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확률이 낮은 것까지 우리가 공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뒤에서 제가 간단하게 문제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그럼 핵심은 요거죠. 효과. 자, 일단 당사자 사이에서는요.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대요. 뭐 한 대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이걸 2글자로 뭐라고 그런다? 유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수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효력이 없어요. 원래 맞잖아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을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약발이 있어요. 유효예요. 근데 상대방이 알았잖아요. 약발이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상대방은 알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의 효과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상알수는 무효입니다. 자, 무효지만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요말 정리하는데, 자, 이때 이제 난이도를 끌어올릴게 제가. 자, 무효라는 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증여라는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은 증여의 의사가 없습니다. 비진이야 표시한 거 맞나요? 상, 알, 수면 뭐다? 이 증여가 무효예요. 무효면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고요. 을이 물건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건 을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고 말소할 수 있고 물건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말소하고 반환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병에게 넘어갈 수도 있나요? 돌려받을 수도 있냐 이 문제잖아요. 우리 민법은요. 병이 누구라면? 선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대요. 말소할 수 없고 반환받을 수 없대요. 이 말은 뭐죠? 선의의 제3자. 선일 때만 그래요. 선이면은 권리를 뭐 한대요? 취득한대요. 라는 걸 정리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다? 제3자는 취득한다. 제3자가 취득한 물건을 반환받거나 말소할 수 없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범위인데요. 자, 적용되는 파트가 있고 안 되는 파트가 있잖아요. 자, 단독 행위는 무조건 적용됩니다.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공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 넘어갑니다. 자, 요건요, 할 게 없어요. 허위래요. 표시가 허위래요. 허위면 효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죠. 없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상대방과 통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매매가 가짜래요. 그러면 이걸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죠. 둘이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간의 매매는 뭐다? 무효예요. 그러면 을이 등기를 하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잖아요. 원인이 무효면 원인이 무효잖아요. 원인이 무효면 뭐도 무효? 결과도 무효예요. 을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뭐 할 수 없고 말소할 수 있고 점유면은 뭐 한다? 야, 물건 돌려줘야지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똑같대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무효라는 게 뭐였나요? 무효는 말소를 하거나 반환을 받는 건데, 그런데 짜고 친 고수톱이라는 걸 제3자가 모른다면 그 자에게는 무효를 추정할 수가 없대요. 말소할 수 없대요. 반환받을 수가 없대요. 그럼 제3자가 선이면은 뭐 한다?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니은에 보니까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뭐 한 자는? 전득한 자는 누구라도 악이라도 뭐 한다? 보호된다라는 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제3자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테마로 봅니다. 그래서 요 도표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의 트렌드 문제예요. 그래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해당하는 자, 아닌 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제3자라고 부르느냐? 통정허위 표시를 기준을 잡았을 때, 자, 날짜를 기준 잡는 거죠. 5월 1일 날 통정을 했다면 이 날짜 기준으로 이후에 들어온 애들, 이후. 얘를 누구라고 그래? 새로운 자라고 합니다.
새로운 자. 그 자들만 누구? 제3자라 보는 거 아시죠? 물론 상속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자 아닌 자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해당하지 않는 자를 여러분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 계약 지위를 인수한 자. 얘는요, 당사자 인수자잖아요. 제3자가 아니래? 얘는 누구로 봐요? 당사자로 봐요. 그 다음 두 번째, 채권의 가장양도 채무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예요.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과 병이 이 채권을 가장양도로 했대요. 이 가장의 뜻이 뭐예요? 통정이잖아요. 그럼 여기 5월 1일이래요. 그럼 이 날짜 이후에 들어온 애를 다 제3자라고 봤잖아요. 얘는 누구예요? 기존에 있던 자예요. 새로운 자가 아니죠? 제3자 아닙니다. 상속받은 자. 제3자 아니죠? 상속은 당사자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얘도 새로운 자가 아닙니다. 수익자라고 하다죠? 오케이. 그리고 본인. 얘 어때요? 제3자 아니죠? 그러면 얘들 빼고 나머지 싹 다 몰아보면 된다. 제3자구나 하고 외우시고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앞쪽으로 좀 오시면은 은닉행위 중에 은닉행위를 좀 설명 좀 해야 되겠네요. 168페이지로 오시면 은닉이 있습니다. 은닉. 뭐예요? 얘들이 매매로 가장했어요. 얘 가짜예요. 근데 부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매매라고 계약서를 썼지만 실질은 증여 행위를 하는 거예요. 증여. 맞죠? 이게 감춰진 거 맞나요? 이걸 숨어 있다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 은닉이라 부르게 되죠. 그럼 얘들이 뭐 한 거죠? 매매한 건가요? 증여한 건가요? 증여한 거예요.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원래 매매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증여는 증여세를 낸단 말이죠. 근데 세금이 이게 훨씬 무거워요. 증여세가.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고스톱 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랬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발각이 되면 증여세를 부과해요. 증여는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쭉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착오로 넘어갑시다. 자, 착오는 내가 말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즉, 내 생각과 표시가 다른 걸 본인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부분은 3번의 동계착오입니다. 내면의 착오라고 돼요. 뭐라고? 내면의 착오인데 내면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하지만 밖으로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발이 되었대요. 상대방이 나의 동기를 착각하게끔 유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건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대요. 자, 이때 표시만 되면 되고요. 합의까지 할 필요 없대요.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합의 안 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유발이 되었다면, 자, 요건요, 나 스스로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상대방이 나를 착각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표시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합의 필요 없고요. 유발이 되면 뭐 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착오는요,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실은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과실은 괜찮다. 경과실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중요 부분인 거 아닌 걸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시, 소, 면, 가압류 요 4개 외우겠습니다. 삼양라면 말고요. 팔도 비빔면 말고요. 배홍동 막국수 아니고요. 시소면이에요. 시소면 시가, 소유권, 면적, 가압류 나오면 무조건 뭐가 아니래요? 중요 부분이 아니래요. 그리고 나머지 나오면 중요하다고 문제 푸세요. 객관식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시소면 가압류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삼양라면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요? 시소면 아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팔도 비빔면은 중요합니다. 불닭볶음면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잖아요?
시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중에 평수 나오잖아요. 평수가 뭐예요? 면적이에요, 면적. 평수가 바로 면적이면 응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 대신에 지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 지분을 등기하잖아요. 그럼 이건 면적을 등기합니다. 면적. 그러니까 얘들은 시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닭볶음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경과실은 괜찮아요. 경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니은, 디귿 중에 디귿이 더 중요하죠. 원래는 말하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잖아요. 큰 실수한 거예요. 취소를 못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큰 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요. 말을 해야 되죠. 알고도 뭐 했다면? 이용했다면. 그때는 이용한 놈이 더 나쁜 놈이래요. 뭐 할 수 있대요? 취소할 수 있다. 정리합시다. 취소하고요. 선의의 재산을 대행할 수 없고요. 자, 이제 2번하고 4번이 중요합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을 해지했대요. 해지를 해도요. 어떤 그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대요. 엄청 나오는 거잖아요.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취소는 적법한 취소예요. 우리 민법 제100부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취소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때로는 단순하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착오에서 손해배상이란 말로 하면 없다 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어떤 미사유가 붙어도 판례는 정해져 있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5번인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게요.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경합이란 말로 하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기와 착오가 나오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 취소도 가능해요. 자, 착각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잖아요. 담보 책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요. 착오 취소하거나 담보 책임 해제 물을 수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시험장 들어가게 되면 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착오와 담보 책임 문제 되면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다. 틀린 문장입니다. 두 가지 권리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요 하나만 행사하는 문장 틀린 문장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기에 의해서 착각에 의해서 물건을 샀다. 그럼 두 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기 취소만 가능하다. 틀린 문장이에요. 사기 취소도 가능하고요. 착오 취소도 가능한 거거든요.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나옵니다. 사기 강박이잖아요. 2단의 고의 필요 없어요. 3단, 4단 필요 없습니다. 볼 거 없어요. 다만 이제 사기는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실수로 속이는 거 사기 없어요. 의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 아니에요. 이거 정리하시고, 자, 이제 강박입니다. 남을 협박하는 건 맞나요? 쫄았죠. 강박의 정도가 강박으로 해서 쫄아서 의사 표시하는 건데 이때 주의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박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를 박탈할 정도잖아요. 이건 취소가 아니고 애초부터 뭐로 간다? 무효입니다. 자, 이제 위법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부작위. 때로는 뭐라고 돼요? 침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래요. 이것도 사기가 된다 안 된다? 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대요. 오케이? 묵시적인 것도 가능하대요. 광고 사기 아니에요. 광고 사기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3번 지문을 보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건 맞습니까? 자, 권리 행사를 하는데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거예요. 딱 봐도 부정한 건 맞습니까? 위법이 되겠죠, 그죠? 됐어요. 넘어갑시다. 쭉 넘깁시다. 효과인가요? 자, 요거는 이제 제3자 사기 강박만 좀 보시면 돼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에요. 누구? 의외의 제3자가 사기친 거잖아요. 이걸 누구라 그런다? 제3자 사기라 그러는데 상대방이 있다면 상알수일 때 취소합니다. 뭐예요?
바로 상대방, 을이 제3자의 사기를 뭐 했대요?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 한다? 취소합니다. 됐어요. 다만 이때 대리인 있죠, 대리인. 대리인은요, 제3자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A라는 사람이 을의 대리인이에요. 을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을로 본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제3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까 봤죠? 경합이라고. 경합은 뭐예요? 선택의 문제로 가는 거잖아요. 사기, 차고 둘 다 나올 수 있고 사기, 담보 책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질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A가 갑을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을과 갑이 계약을 했다면 을이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혀 A의 사기를 몰랐잖아요. 선이 무과실입니다. 그럼 계약을 취소 못해요. 상할 수리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A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게 중요하죠. 뭐 하지 않고도 취소 없이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뒤집어서 나옵니다.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X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인가요? 가볍게 보세요. 도달주의잖아요. 예외로 발신주의 있는 거 아시죠? 발신주의 어떤 게요? 무채발, 격승발이죠. 무채발, 격승발이죠.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요. 무권대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답이 발신주의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네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청약 아니에요. 승낙이에요. 얘는 격승발이에요. 얘들만 두 개만 발신주의. 나머지 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다라는 거. 그럼 도달의 개념이 뭔가요?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직접 받을 필요가 없죠. 직접 받지 않아도 돼요. 또 알 필요도 없대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뭔가요? 가족이 편지를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거죠. 가족이 받았잖아요. 얘도 도달해요. 그럼 직접 받지 않아도 되죠. 본인이 몰라도 도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앞으로 법원에서 뭐 소송장이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제 와이프가 받을 수 있죠. 나에게 전달을 안 했어요. 그래도 도달로 본다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달 전까지만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4번이죠.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자, 보낼 때는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고 행위 능력자래요. 보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요, 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사망을 하거나 행위 능력자가 제한 능력으로 바뀌어도요,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이런 지문이 떴어요. 뭐뭐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 말의 의미를 해석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모르면요, 아, 옳은 문장이구나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세요. 99% 옳은 문장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오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공시송달 보지 않습니다. 수령 능력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대리권 넘어갈게요. 대리권 쭉 넘겨주시고 쭉 넘겨주시면 돼요. 자, 우리 시험 임박해서 뭐 대리 종류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쭉 넘겨주시고 이제 대리권의 발생 원인 나와 있나요? 17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법정 대리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임의 대리네요. 임의 대리는 시킨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 시켰다는 게 바로 뭐죠? 수권행위예요. 수권행위. 자, 대리권 주는 방식이에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분료식이라는 거. 모르면 다 분료식이에요. 아셨죠? 오케이?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말로 해도 됩니다. 야, 너 나 대신에 가서 계약 좀 해줘. 이게 대리권 수요예요. 됐습니다. 자,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는데, 자, 공통되는 소멸 사유가 있고요.
임의 대리에 특별한 소멸 사유가 있잖아요. 자,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본사 대사성파예요. 뭐라고? 본사 대사성파입니다. 자, 본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대리는요,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입니다. 본사 대사성파예요. 이 파는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다 죽어요. 올 죽어요. 올. 본사 대사성파입니다. 막가파 아니에요. 본사 대사성파. 무서운 파예요. 자, 이제 임의 대리는요, 공통된 소멸사유 말고도 얘들만의 특이한 소멸사유가 있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숙번 행위를 뭐한다? 철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리권의 범위로 넘어갈게요. 자, 법정 대리는 시험에 낼 리가 없어요. 왜? 그 권한의 범위가 법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어서 시험에 내지 않고요. 자, 이제 임의 대리가 문제됩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명확한 대로 가는 건 맞나요? 그러면 그 한계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요. 왜? 명확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줘라고 했잖아요. 팔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팔아준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 날짜 연기해줘도 되나요? 그렇죠. 연기해서라도 팔아만 주면 돼요. 뭐만 해주면 된다? 팔아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지를 해주면 될까요? 면제 주면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상식선에서 볼게요. 팔아줘라고 했어요. 팔아줘. 그럼 이 말의 한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되겠죠. 팔아준다는 말에는 뭐죠? 돈을 받는 것도 팔아주는 거잖아. 다 되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는 건 팔아주는 게 아니라 끝장내는 거잖아요. 면제도 끝장내는 거잖아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해제 절대 못합니다. 잔금 날짜 연기해 줄 수는 있나요? 연기는 가능하대요. 오케이. 자, 이제 118조 조문을 좀 볼게요. 118조가 뭐냐면 대리권은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야, 나 없는 동안에 네가 내 재산 관리 좀 해. 관리 좀 해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준 적이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이게 만들어주면 돼요. 뭐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이용행위 할 수 있어요? 계량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못해요? 처분행위는 안 돼요. 이건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는 뭐죠? 매매, 취소, 해제 못합니다. 보존행위 할 수 있나요? 그 사례들 기억 좀 해주셔야 돼요. 소멸시 중단한다, 채무를 변제한다, 보존 등기한다. 이런 것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리권의 제한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리권 제한 넘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가 제한인데 그 중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금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계약이 뭐예요? 본인이 대리권을 줬는데 본인의 집을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쌍방대리는 뭔가요? 양쪽 본인을 모두 한 사람이 대리하는 거잖아요. 이거 못하게 막아뒀어요. 그런데 허락이 있잖아. 예외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허락이 있다. 괜찮아요. 하라고 그랬잖아. 갑이 을에게 물건 팔으라고 그랬어. 대리권을 줬어. 근데 을에게 야, 이 집 내가 사도 되니? 라고 하니까 사래요. 허락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채무이행 괜찮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말한 채무이행은요.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기한이 도래한 거죠. 자,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나와 있나요? 여기 바로 기한이 도래한 거예요. 돈 갚을 날짜 된 거 맞나요? 이걸 다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채무이행이라도 다툼이 있다, 기한이 미도래했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요, 해도 돼요. 두 개 딱 기억하셔야 돼요. 허락과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안 되죠. 판례 읽어보시면 딱 이해됩니다. 자, 공동대리 나왔나요? 대리인 수인이래요. 요건 정리합니다. 수인의 대리인이 있대요. 공동대리일까? 아닐까? 아니래요. 무슨 대리다? 각자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공동 대리는 예외로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원칙은 각자 대리입니다. 자, 이제 5번에 대리권 남용이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어떤 거냐? 유권 대리일까요? 무권 대리일까요? 대리권이 있대요. 유권이래, 유권. 다만 그걸 남용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대리인이나 또는 누구?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는 거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남용하는 거예요. 유권 대리 맞아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져야 돼요. 누가 진다고? 본인이 책임집니다. 하지만 얘가 남용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상, 알, 수라면 그때는 비진의 표시를 적용한대요. 비진의 표시 기억납니까? 원칙은 뭔데? 유효인데 상, 알, 수, 무효입니다. 이 말은 대리권 남용은 원칙은 무슨 대리인데? 유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권 대리예요.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주의할 게 하나 나왔네요. 자, 뭐를 정리하느냐? 대리권 남용에는 비진의 표시를 적용한다는 사실이야. 뭘 적용한다? 비진의 표시를 적용한다라는 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유권 대리고요. 유효고요. 원칙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리행위와 효과편을 갑니다. 자,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면요. 을과 병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 둘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포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을은요.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본인을 드러내야 되죠. 본인을 드러내야 돼. 이걸 뭐라 부른다? 현명한다라고 합니다. 현명한 방식은 뭘까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죠? 불요식이에요. 위임장 제시되죠? 본인 이름 써도되죠? 묵시되죠? 방법 제한 없습니다. 싹 다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현명 안 했죠. 누구 이름 했다는 얘기야? 자기 이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이건요, 빼박이에요. 빼박이에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할 수면 현명된 걸로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대리인이 하자인가요? 하자가 있다 없다는 누구 기준? 대리인 표준. 예외로 궁박이 있었죠. 궁박은 누구? 본인. 또 지시란 말 나오도 누구? 본인. 본인이 궁박한 지시입니다. 본인의 궁박한 지시. 이건 본인 기준입니다. 나머지 사기, 비진이, 통정, 불공정 싹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대리는 보세요. 유권 대리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요.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져요. 대리는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승미 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행위 능력 필요 없습니다. 자, 이때 본인이 한승미 씨를 대리로 선임하였습니다. 한승미 씨가 누구예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약을 한 거 있죠. 이 계약이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계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원래 제한능력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한능력자가 누가 시켰어요? 본인이 시켰잖아요. 속된 말로 본인이 똥을 싼 거 아니에요? 본인이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 못합니다. 만약 취소한다면 본인은 양아치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자, 이제 이번에 대리효과 나왔나요? 모든 건 다 누구? 본인에게 가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응용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중도금과 잔금을 대리인이 받았어요. 근데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을 안 한 거예요. 본인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본인은 받은 거예요.
이 상태로 계약이 해지되잖아요.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럼 이거 원상회복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될까요? 받은 사람은 누군데? 대리인데 원상회복은 누가 할까요? 원상회복이 책임이에요. 책임. 본인이 져야 돼요. 그래서 원상회복도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하는 거죠. 이걸 누가 한다면 틀린 문장이다. 대리인이 한다면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겠죠. 이 손해배상도 누가 할까요? 본인이 합니다. 대리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나요? 취소할 수도 있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본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통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복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대리. 복대리가 뭔가요? 대리인이 시킨 사람이에요.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를 시킨 게 우리는 뭐라 불러요? 복대리라 부르죠.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다른 건 없어요.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선임은 누구 하는데? 대리인이 해요.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이걸 대리인의 대리인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누구 대리? 본인의 대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리인이 선임을 하잖아요. 시키는 거 맞나요? 무조건 임의 대리예요. 자, 이 대리가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잖아요. 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그래도 걔는요, 법정 대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임의 대리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나머지 쭉 정리하시는데, 자, 오른쪽 편을 보면 4번 지문을 좀 보실까요?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했잖아요. 대리권을 소멸하면 안 돼요. 왜요? 자,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대리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럼 복대리 소멸해버립니다. 오케이? 됐고요. 됐습니다. 자, 6번은 최근에 나온 지문이에요. 역대 시험에서 우리 시험 중에 지문으로 2번 출제된 부분인데, 자, 이 정도는 건너갑시다. 자, 이제 책임과 복임권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이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자, 임의 대리, 그러니까 법정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느냐? 임의 대리는 없어요. 법정 대리는 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복대리를 선임 못 합니다. 예외로 선임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언제? 승부를 봐야 돼요. 뭘 봐요? 승부를 봐야 돼요. 승부가 뭐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법정 대리가 복대리 선임할 때는 언제나 가능하잖아요. 승부 없이도 돼요. 뭐 없이도? 승부 없이도 돼요. 이게 이제 심장 들어가잖아요. 승낙을 받아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틀린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있다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복대리를 선임했는데 이 선임된 복대리가 계약을 잘못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해 선임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집니다. 과실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법정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했네요. 잘못 선임하잖아요. 무조건 책임집니다. 이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인데, 자, 이때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승낙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잘못 선임했어요. 책임이 면제될까 면제되지 않을까?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셔서 승낙을 받아서 복대리를 선임했다면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있을 수 없어요.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가 부득이한 사유를 선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요, 복대리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무권대리와 민법 총칙과 물권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